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재 미국을 출장 중입니다. 네.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을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찾았었죠. 이후 미국에서 해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 회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해서 글로벌 대형 바이오 시장 선도업체의 CEO들과 만났습니다.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대표, 또 지오반니 카포리오 브리스톨 바이오시스 스퀴브 대표, 또 누아 아페안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대표 등인데요. 이들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구성된 삼성의 바이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주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글로벌 제약 분야 3위고 또 바이오 분야 6위 기업인데 삼성하고는 2016년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BMS 역시 2013년 삼성의 의약품 생산 첫 발주를 해서 바이오 사업 토대를 마련해준 첫 번째 고객이었고요.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누바 아페안 CEO는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연쇄회동에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 측은 바이오업계 리더들과 연쇄회동을 한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협업을 한층 강화해서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삼성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을 확대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왔었는데 네. 이번에 행보를 통해서 바이오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겠다라는 이 회장의 그런 전략과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2010년에 바이오 제약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해서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2021년 말에도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본사를 찾아서 누바 아페안 모더나 이사회 의장과 회동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간 또 과감한 투자와 뛰어난 제조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위탁 개발 생산 규모와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송도의 제4공장 가동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제2 바이오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기술과 역량을 고도화해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의 발언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회장은 북미 판매법인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 과감하고 끈기 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 기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네, 네이버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마케팅비 절감과 서버 등 인프라 자산의 상각 연수 기간을 조정한 효과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2,804억 원으로 23% 늘었습니다. 반면 외화 환산 손실과 지분법 손실이 증가하면서 1분기 단기 순이익 4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서치 플랫폼 8,518억 원, 커머스 6,059억 원, 핀테크 3,100억 원, 콘텐츠 410억 원, 또 클라우드 930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전년도 올림픽과 대선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감소했지만 검색 광고가 1분기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가량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올해 1월에는 네이버가 그 패션 커머스 플랫폼이죠.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었는데 네. 포시마크 편입 효과로 인해서 커머스 부분의 성장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이 커머스 부문은 포시마크의 편입 효과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45%, 또 전분기 대비 24% 성장한 6,0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네이버 커머스의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성장한 11조 6천억 원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포시마크는 마케팅 비용 최적화, 영업 비용 효율화 등의 노력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기존 2024년 목표였던 EBITDA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에 조기 달성했고요. 역성장 중인 미국의 동종 중고 C2C 업계와는 대조적으로 견고한 거래액과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100억 원대 기록했는데요. 외부 결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했고요. 오프라인 결제액도 현장 결제 가맹점 확대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8,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콘텐츠 부문 성장도 눈에 띄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 성장한 4,1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올 여름에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 타사 대비 4분의 1 정도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습량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 상용화 사례들이 급속도로 출시되는 등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역시 하이퍼클로바 X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B2B 기업용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인데 네. 새로운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다고요. 네, 네이버가 새로운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네이버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자 주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주주 환원 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최근 2개년 평균 연결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전액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이번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 환경, 부채 비율과 차입금 상환 계획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와 별도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보유 자사주 일부를 특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3년간 매년 총 발행 주식수의 1%씩을 소각하고 임직원 주식 보상 재원 활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5% 이내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기시다 총리가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 기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이번 간담회는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6개 경제단체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참석을 했고요. 비공개로 진행됐고 약 1시간 동안 티타임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대사관 측은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의 5대 그룹 총수까지 동석을 주선했지만 이는 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간담회에서 기시다 총리와 6개 경제단체장은 배터리, 반도체 분야, 핵심 산업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핵심 광물 개발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중국 내수 시장 부진이 겹치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제3국 시장 개척은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분야인 만큼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자열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수소 등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 공급 협력 혹은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또 기시다 총리가 전날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의 공동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레임 이슈 네 번째 소식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지난 4일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발발 직전 이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터 지분 140만 주를 매각해서 605억 원을 챙겼는데요. 이를 두고 주가 조작 세력과의 결탁설, 주가 조작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이런 다양한 설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줄곧 부인하면서 자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매각한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3일까지만 해도 거래 명세서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 회장이 4일 오후에 갑자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된 소명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게 주주와 국민에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600억 원에 이르는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당시 라더견 대표와의 관계, 또 과거 매매 시점에 대한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당장 키움증권에 대한 파장을 차단하는 데에만 골몰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상에는 김 회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키움증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 김 회장 사퇴는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김 회장이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키움증권의 주가가 오늘은 반등세를 보였어요. 네, 오늘 키움증권 주가는 12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종가가 89,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81% 오른 91,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최고 92,7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오늘부터 국내와 해외 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CFD 계좌 보유 고객은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익래 회장의 불공정 거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또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데다 김 회장이 사퇴 발표까지 하면서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 CFD 계좌 개설 중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CFD 시장 1위인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국내 해외 주식 비대면 CFD 계좌 신규 개설을 중단했는데요. 앞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도 CFD 서비스 신규 가입과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CFD 신규 중단 움직임이 아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도 역시나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에도 앞으로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오 기자,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그리고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 또 주요 주주 임원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걸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서 이번 사태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또 부정 거래 등을 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당 이득액의 1.5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또 CFD 만기 도입과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고요.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주식 거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수상한 주가 흐름을 금융당국은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이면은 골퍼들이 기다리는 골프 시즌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 설계사들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오 기자,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보험 설계사들이 이용한 허점은 홀인원 보험 상품입니다. 골프에서 홀인원이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걸 말하는데요.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이 홀인원을 하면 한턱 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축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홀인원에 수반되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 만찬이나 기념품 구입 비용을 보장하는 이런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설계사들은 홀인원 보험 특성상 보험사가 홀인원 축하 파티에 쓴 돈을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홀인원 축하 파티를 해서 돈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낸 건데요. 이후 관련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취소하고 지원금만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에즈금융서비스 보험 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9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뒤에 사고로 신고해서 보험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서 보험금 2,100만 원을 타내기도 했고요. 또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 고객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 계약의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도 어겨서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보험 사기를 목격한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LS전선이 네덜란드의 국영전력회사인 송전케이블과 전력회사와 송전케이블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전선업체가 수주한 금액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오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LS전선이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와 2조 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잇는 HVDC 케이블로 잇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HDVC는 대용량 전류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멀리 보낼 수 있어서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 HVDC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LS전선은 지난해 10월 테네트의 기술 사양과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한 시험에서 성공하면서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HVDC 중 최고 전압이고요. 기존의 320kV급에 비해서 송전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전압형 기술을 적용해서 송전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고요. 이 두 기술 모두 전 세계적으로 소수 업체만 개발에 성공했고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측은 HVDC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왔다면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추가 투자 계획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